기업들이 도시를 장악한 상황에서 빈민 지역, 그러니까 트레일러촌 같은 데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임 공간에 매우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던 공간,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공간인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외계 행성을 개척하는 것, 테라포밍이라고 하죠. 그 단어의 확장을 해보게 돼서 디지털 테라포밍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테라포밍이 과연 무엇을 바꿀까? 일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마켓캡 10위권 기업 중에 7개 정도의 기업을 살펴보면 예측이 됩니다. 그 기업 7개의 시가총액을 합치게 되면 1경원이 되는데 1경원의 가치를 판단받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메타버스에 살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를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2045년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여기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그럼 이 소설에 등장하는 2045년 지구인들은 현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할 일도 많고 복잡한데 왜 가상현실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저는 인간이 가진 3가지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자극입니다. 인간은 늘 새로운 걸 원하죠. 더 큰 자극을 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욕망은 지배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은 마음, 그 지배의 욕망이 인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있는 2가지, 자극이나 지배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개념으로 균형입니다. 이 3가지 욕망, 자극, 지배, 균형 모두가 현실에서 달성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소설 속 주민들은 오아시스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가 왜 2020년에 갑자기 떴는지 물어보시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상황에서 우리의 자극, 지배, 균형 이 3가지 욕망이 모두 억압이 됐고 달성이 잘 안 된 겁니다. 여행을 못 가고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메타버스에서 이 욕망들을 분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소설의 2 구절을 보면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온통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 비디오 게임은 삶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다. 현실을 미치도록 좋아하진 않지만 제대로 된 음식으로 배를 채울 것은 현실뿐이다. 현실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는 문장들입니다. 그럼 현실과 메타버스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이걸 더하기와 빼기의 차이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대부분 마주하는 상황은 빼기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을 봤다. 제가 머릿속에 지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개의 시험 문제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3개를 틀렸습니다. 점수가 몇 점일까요, 여러분? 85점 바로 나오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인데 하나당 5점이니까 15점을 뺀 겁니다. 자, 또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벌금이 날라오죠. 돈을 뺏기는 거죠. 우리는 뭔가 시험 문제, 정답을 맞춘 개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개수에 집착을 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못하는 사람한테 빼기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더하기 구조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게임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하게 되면 아이템을 주고 반짝반짝하면서 칭찬이 나오고 포인트를 쌓고 이렇게 또 누적이 되면 레벨업이 되기도 하고 보상을 잘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게임을 인간이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주는 걸 좋아하지 무언가 줘놓고 통제하거나 뺏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강연을 마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뒤로 쫓아와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교수님,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배우자, 저 인간이 문제다. 저 인간이 이제 퇴근만 하면 방구석 저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어두컴컴한 그 아우라를 풍기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집에 왔으면 애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대화하고 하면 좋은데.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배우자, 그분은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왜 동굴에 들어가냐 하면 3가지의 뭔가 달성되지 못했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탐험, 성취, 소통입니다.
탐험을 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걸 만나고 새로운 일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조직에서 주어지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탐험을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또한 일을 하게 되면 늘 피드백이 좀 부정적으로 오죠. 피드백이 안 오거나. 즉, 나는 매일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가 잘하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이 부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보게 되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 많은 이들과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만나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만 접촉을 하면서 진정한 내가 원하는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탐험, 성취, 소통 세 가지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동굴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디 플레이 원에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재미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오아시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오아시스에는 뭐 노는 공간, 학교 이렇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오아시스를 차지하려고 주인공 웨이드하고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대기업 IOI가 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요. 직원들한테 1인용 VR 수트를 쫙 입혀놓고서 오아시스에서 여러 가지 채굴하는 활동을 시키고 또 이스터 에그를 찾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들은 IOI의 작업장으로 출근하지만 실제 본인 눈앞에 펼쳐진 업무 공간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차는 가상세계에서 해외 지사 직원들이랑 신차 품평회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직은 오프라인 사무실을 닫고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품 브랜드 구찌가 메타버스에 엄청 많은 관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찌라고 하면 굉장히 뭐 올드하고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느껴지지만 웬만한 IT 기업 못지않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구찌 가든도 재현해냈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곳곳을 이동하면서 아이템을 얻듯이 전시된 물품을 막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조카도 구찌 신발 샀어요. 근데 아바타에서 산 겁니다. 그게 한 뭐 1, 2만 원 정도인데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엄마가 100만 원짜리 사줄 일은 없지 않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소비냐 이거예요. 이건 낡지도 않고 친구한테 뺏기지도 않고 일찍 만나도 얼마나 좋은 신발이냐 그래요.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예. 그럼 이런 명품 브랜드가 왜 메타버스에서 신발을 팔고 있을까? 왜 옷을 입혀보고 있을까? 앞으로 한 4년, 5년 뒤가 되게 되면 MZ세대가 젊은 층, 주소비층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들한테 구찌에 대한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대형 백화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싼 패션 잡지 있죠. 그 바닥바닥한 잡지, 그런 것도 잘 안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루이비통, 법 같은 명품 기업들은 MZ세대가 주로 머무는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대다수 오아시스 유저는 아바타 레벨이나 게임 측면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쇼핑을 하거나 친구와 놀기 위해 오아시스를 이용했다. 또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이 가상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오아시스 안에 점포를 차리고 싶은 기업은 GSS로부터 가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야 했다.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운영회사 GSS가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가상 부동산을 사거나 땅을 빌립니다. 그래서 상점을 차려요. 상점에서 실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15년도쯤에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허황된 개념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가상 부동산이 될까? 근데 실제 메타버스에 가상 부동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 중에 하나만 예를 보면 실제 아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가상 부동산에 땅을 사가지고 자사의 카지노, 게임장을 만들어 놓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게임기를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 최근 한 2년 동안 50배에서 100배까지 땅값이 오른 사례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상 부동산이 뭐 이렇게 핫하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뭐 부모 세대나 X세대를 보게 되면 그 기반이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층, M세대나 그 R세대를 보게 되면 이미 부동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죠. MZ세대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상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뺏긴 MZ세대의 약간 슬픔, 분노 또는 새로운 모험의 현상이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는 현실을 위한 메타버스를 사는 건지 또는 메타버스를 위한 현실을 사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 웨이드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머전 장치에 오아시스 피트니스 락아웃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켰다. 하루 운동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시스템이 막혀 오아시스에 로그인할 수 없었다. 내 식단도 점검했다. 주인공이 소설을 보게 되면 현실에선 굉장히 뚱뚱한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건강을 망칠까 봐 스스로 락아웃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칼로리 소비를 못하면 오아시스 로그인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또 음식까지도 체크합니다. 좋게 보면 내가 오아시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웨이드의 삶이 그럼 현실이 위주인 건지 메타버스가 위주인 건지 좀 철학적으로 좀 혼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뭐 먹는 거, 자는 것은 메타버스에서 안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실제로는 이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VR 장치를 사가지고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가상현실 채팅 서비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보면 얼굴이 이제 그대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상반신은 동동동 떠다녀요. 작년에는 이 장치를 제가 뒤집어 쓰고서 친구들하고 송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VR 뒤집어 쓰고 가상 공간에 제가 치킨하고 피자짝 깔아놨어요. 각자 또 맥주 주문한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눈앞에 있는 치킨 보면서 맥주는 자기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냥 VR 장비가 입을 막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있었더니 뭔가 진짜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꽤 났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것까지 한번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는 거, 먹는 거, 배설까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충분히 만족될 수 있는 VR 기기가 나온다고 하면 VR을 안 벗고 살아도 될까? 그렇다면 조만간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메타버스에서 살지 않겠냐는 질문을 최근 몇 달간 정말 많이 받아봤습니다. 햅틱 데이터 글러브를 착용했다. 특수 촉각 반응 패드가 양쪽 손바닥에 부착되어 있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물과 표면을 만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햅틱 장갑이었다. 울트라 초박형 스피커들로 구성되어 완벽한 360도 입체 서라운드 음향 재생이 가능했다. 게다가 미올루르 서브 우퍼 스피커의 성능은 어금니까지 진동이 전달될 정도로 강력했다. 향기 스탠드는 2000여 종류의 서로 다른 향을 발생시키는 기능이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도 가능할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술이 굉장히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도를 놓고서 그려진 작품이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햅틱스라고 하는 글러브가 있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의 글러브보다는 약간 아직까지는 거추장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상 공간에 설계되어 있는 가상의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을 글러브를 끼고서 조작성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간공학적으로 괜찮은 건지. 약 130개의 모터, 아주 작은 모터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표면의 촉감도 느껴지고요. 양감이라고 당기는 힘, 그런 것까지도 실제 느껴집니다. 실제 항공기 설계 테스트할 때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히려 레디 플레이 원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에 무언가를 짚고 있다는 게 약간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찰 수 있는 거, 팔찌,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팔찌형으로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손목에 있는 미세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겁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게 되면 가상 키보드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타이핑 치는 거. 이것도 실제 구현이 됩니다. 소설 속에 보면 IOI 기업의 직원들이 쓰는 장비랑 굉장히 유사한 것들도 올해 말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머들이 정말 열광할 제품이고요. 저도 구매할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수트를 입고서 이 기계 위에 올라서서 VR 장비를 머리에 쓰면 됩니다. 바닥에서 뛰거나 쪼그려 앉는 게 다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2045년에 등장하는 장비가 아니라 2021년 현실에 우리 거실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크기가 한 가정용 스레드밀 정도의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최근에 국내 어떤 건설업체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장비들 VR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인 장비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집의 공간 구조 자체도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실제 소설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면 주인공 웨이드의 원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아시스의 이머전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아시스를 편하게 즐기려고 현실의 집 현관문을 바꾸거나 곳곳을 고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실에 50인치, 100인치 큰 TV 딱 놓고서 가족들이 거기에 모여갖고 뭔가를 보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VR 장치들이 일반화되게 되면 그런 VR 장비 3대, 4대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아마 집의 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벨브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다른 연구팀을 보게 되면 약간 모자처럼 생긴 기계 장치를 뒤집어 쓰고서 뇌의 신호, 그중에서도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 MRI 찍을 때처럼 엄청 커다란 장비에 누워서 찍는 게 아니라 가벼운 모자 같은 것만 쓰고 있으면 감정을 읽어내는 장치들입니다. 실제 2019년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논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험자들한테 장치를 씌워서 하루 동안의 감정을 읽어낸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장치를 쓴 채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그 실험자들이 논문에서 정확하게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진정으로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실험 대상자가 되지 않았을까. 실험실에서 밖으로 나가면 불행했다가 행복해지겠죠. 다시 돌아올 때는 불행해지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읽혀졌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자기가 직접 판단했던 감정과 기계로 읽어낸 감정과 대략 한 80% 가까이는 비슷하게 일치가 됐습니다. 또한 좀 더 한 단계 나가보면 인터랙티브 드라마, 지금 몇 개의 분기점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아니라 내 감정을 드라마 디바이스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드라마가 자동으로 편집돼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실제 드라마를 볼 때 스토리를 많이 보고 액션을 좋아하고 로맨스가 나오면 약간 빨리 넘기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리모컨의 손은 안 돼도 이 장치를 딱 차고 있으면 저 인간이 또 지루하는구나. 빨리 감아줘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좋게 보면 모든 콘텐츠의 개인화가 아주 고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은밀한 정보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을 읽고 기록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위험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디바이스 콘텐츠가 일반화가 돼서 제가 늘 로맨스를 건너뛰면서 드라마를 봐요, 만약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가 읽었다. 그러면 저를 사이코패스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나온 장비들이 실현되고 있는 지금 대중들이 인문학적인 고민, 철학적인 고민 없이 새로운 기계가 나오니까 마치 신기한 장난감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것만 사서 쓰려는 모습을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아바타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아바타가 본캐고 본인이 부캐로 살아갈 수 있는 역전되는 형상이죠. 정신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디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자아를 망각하는 현상, 이런 현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성범죄, 디지털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 많은 신종 범죄의 터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세금 포탈 문제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불법적으로 징여를 하거나 또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메타버스가 현실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뭔가 부족한 걸 감추기 위한 도피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아시스를 창조한 이유는 현실에서는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끝과 가까웠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단다. 현실은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이지.